자, 여러분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각자 자기가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기간이 자꾸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쌤이 이런 동영상을 그렇게 이렇게 썩 훌륭하진 않지만 촬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겠고, 이 영상으로 제공되는 범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은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부분 다음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영상으로 제공된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꼭 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동아시아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시아 하면은 어디가 동아시아일까?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는 이제 본문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저 남쪽으로는 베트남의 북부,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좀 멀리 가면 몽골, 이런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라고 이제 지리상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선 먼저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 환경, 어떤 자연 환경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서 먹고 사는가, 그게 바로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과 생각 해가지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와 현재. 일단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화면에 뜨는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그 자연 환경적인 특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과목을 왜 배워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번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의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그런 단어명에다가 그 다음에 소단어를 들어가면 동아시아 지역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세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본문에 보면
좀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거, 동아시아라는 이 지역의 범위, 지리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동쪽은 일본입니다. 동쪽 끝은 일본. 그 다음에 서쪽은 쭉 나가서 아주 높은 지대 있죠. 티베트고 여기까지가 동아시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남쪽으로는 베트남의 북쪽. 좀 이따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북쪽.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몽골 고원이라는 거 있죠. 몽골 사람들이 유목하면서 사는 거. 거기까지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 쳐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니까 동서로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남북으로도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같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는 또 지역배에 따라서 지형이 달라요. 지형도 다르고 지형이 다르니까 또 뭐가 달라요? 기후가 다르죠. 그렇죠? 기후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사는 민족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들일까? 그 보면 오른쪽에 보면 창문 안에 동아시아의 민족 구성이 가지고 되어 있어요. 먼저 한족.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 중국 민족. 그 다음 한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민족. 그 다음에 이제 비엣 쪽이라고 있는데요. 비엣. 들어본 것 같죠? 바로 뭐냐?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베트남이라는 말의 뜻이 비엣남이라는 뜻입니다. 비엣남. 그래서 비엣 민족이 사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민족은 비엣 쪽이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저 북쪽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몽골족 있죠? 그 다음에 그 몽골족 옆에는 또 소수지만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족이라는 민족도 있습니다. 장족. 자, 이런 민족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사람 어떤 민족이죠? 그죠?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민족이고요.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극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채입니다. 들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디 사람이죠? 바로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은 처음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장족이라고 합니다. 장족. 주로 중국의 서쪽 지역에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쪽 지역에 사는 그런 장족이라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맞죠? 바로 몽골족입니다. 몽골 민족. 상당히 저 위도가 높은 북쪽에 살기 때문에 밑에 봐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고 있고 옷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해서 추위를 막는, 그리고 머리에도 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 이런 걸로서 추위를 이렇게 막기 위한 이런 특성을 하고 있는 거죠. 몽골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민족이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문화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은 지형도 다양하고 기후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민족 구성도 다양하다. 그래서 생활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어우러진 그런 복합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에도 보면 7번째 줄부터 보면은 이제 민족 중에도 농사를 짓고 사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민족도 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민족은 이제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 그 다음에 중국에 사는 한족,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 사는 비해족,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목하는 사람들, 한 곳에 머물지 못하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이런 민족인데, 중국 북쪽에, 동북 쪽에 있는 흉노, 선비, 그 다음에 거란,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몽골이죠. 가장 많은 이제 민족이 몽골이고요. 흉노, 선비, 거란 이런 그 민족들은 과거에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1학년 때 한국사 배울 때 보면 왜 저 북쪽에서 가끔 우리나라 첩록이 된 쪽이죠. 그래서 흉노, 선비, 거란 이런 민족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거의 지금 현재 이런 민족은 이렇게 남아있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다른 민족에 이렇게 섞이거나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는 지금 잘 구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또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거란, 선비, 흉노 이런 민족들, 주변 민족에게 흡수돼서 동화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화됐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 비슷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이제 민족들이 각기 민족들마다 이제 뭐 자기들이 번성할 때 힘이 셀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와 나라들끼리는 뭐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그죠? 유학생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또 뭐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뭐래요? 마음에 안 들면 전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보면 이렇게 동아시아에는 여러 민족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서로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가 융합된다고 그러죠. 융합. 섞인다는 뜻입니다. 섞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제도,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비슷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각 민족이 세운 그런 왕조가 흥망성쇠, 흥하거나 망하거나 또는 번성하거나 쇠퇴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역의 변동도 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의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2쪽으로 넘어가죠. 12쪽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런 동아시아 세계의 현재는 어떡하고 앞으로 그럼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다양한 민족들끼리 서로 교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교류가요 현대로 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류가 더 빈번해지겠죠. 그래서 인적 교류가 증가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교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교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간의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겠죠. 서로 의존하는 의존 정도가 늘어나면서 바로 서로 간에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의 필요성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또 협력을 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족끼리 자기네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 이런 거를 또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가끔씩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바로 일본의 문제죠. 지금도 아직 일본이 뭐라네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심지어는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알죠? 그런 나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어때요?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반성을 안 합니다. 뜨끔이지가 않은 태도, 우리가 흔히 미온적인 태도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은 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피해를 받았죠. 엄연히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네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사과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화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나름대로 평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본문에 여덟 번째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거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배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의 갈등 문제, 바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영토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역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역사 의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평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우리가 왜 배우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동아시아 학습의 의의. 자, 동아시아라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인 독자성. 나라마다 독자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겠죠. 그러면 이 독자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알아야 되겠죠. 동시에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 좀 전에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동아시아 미래 번영을 위한 그런 어떤 바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도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공통성과 독자성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사라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동아시아 학습에 필요한 자세는 뭘까? 자세는 바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가진다는 거죠. 일본, 우리, 중국, 베트남 이렇게 나라는 다르지만 하나의 단위로 보고서 상호 공통성을 찾아내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래서 공통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의 역사, 자기 나라만의 문화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나라마다 살아온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다 추천드리죠. 오늘 이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째, 상호 공통성을 파악한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위에 왼쪽에 보면 세계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각 지역별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위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맺고 있는 유럽연합, 이유럽. 이 나라는요, 이 유럽연합은 어느 정도 하냐면은 화폐도 같은 화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도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 안 해요. 그런 요소로.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 유럽연합 정치적인 통합도 지향해요. 근데 이제 이런 유럽연합에서 자기네들은 거기 들어앉아 있어봐야 손해다. 거기에 유럽연합에 일원으로서 있어봐야 손해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지금 탈퇴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크게 얘기해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죠. APE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하고 태평양 건너쪽 미국까지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간에 협동하는 협력하는 이런 조직이고, 이거는 바로 나프타라고 해가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죠.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런 그 경제공동체. 그다음 여기 이때는 바로 남미 국가에는,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간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죠.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지역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이러한 그 경제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중앙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뭔가 경제 협력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여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도 이제 앞으로는 경제적인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 이런 이제 그 활동인데,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하고 대면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쌤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이 여기는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역의 어떤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수출과 수입 규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일본과의 수입 수출 규모.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자, 왼쪽에 중국과 보면, 그때 파란색이 수출이고, 분홍색이 수입이에요. 근데 수출과 수입이 꽤 많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하고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일본과의 교육에서는 수입이 더 많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서로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근래 와가지고는 어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하고도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각 나라들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끔 봤죠?
사진. 이거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구조물은 요거 일본에 가면 일본의 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신사를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신사인데 요 신사는 일본에서도 아주 이름난 신사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야스쿠니 신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사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 집에도 이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집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신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사를 왜 여기다가 사진을 제시해놨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뭐냐. 이 신사에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셔놓은 사람의 혼령. 누구냐 하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 몇 번 전에 여기 보면 도조 히데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쟁을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급 전범이라고 하죠. 1급 전쟁 범죄자로 판결이 나가지고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패를 여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야.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일본의 그 제국주의 전쟁 아까 이야기했죠. 그 전쟁에 막 그 앞장섰던 도조 히데키 외에도 많은 전쟁 범죄자들의 위패가 여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패 모시고 안 모시고 그거는 일본 사람들 마음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 일본의 정치를 끌고 가는 일본의 수장,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내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각부 장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여기에 가지고 뭘 하냐? 참배를 참배. 수장이나 내각 대신들이 여기 가가지고 참여한다는 건 뭐를 뜻합니까? 바로 여기에 모셔져 있는 전쟁 범죄자들을 받든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일본의 전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와 민족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고는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 범죄자들을 받들어 모신다는 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죠? 기회만 되면은 자기네들은 전쟁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살아가야 될 주변 나라들이나 주변 민족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자료 1과 자료 2를 토대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찾아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 대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교류로 대표적인 사례, 큰 배짱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일본, 중국, 뭐 심지어 베트남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라 그래요? 한류라고 그러죠, 그죠? 한류라고. 이건 이제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를 대표하는 사례고요. 한류. 그 다음에 갈등 사례는 뭐가 있을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과거 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을 자기네 민족이 세운,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를 자기네 나라 역사로 인정해버립니다. 이런 정책을 동북공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갈등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약간 주춤해요.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완전히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 다시 또 이걸 또 중국이 들고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갈등,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자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거 일본이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대표적인 어떤 갈등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 1을 통해 가지고 교류와 그 다음에 갈등의 사례를 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이유를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한번 써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아까 교과서 본문에 있었죠. 본문에 있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바라보는 이런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마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아가는가, 생업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